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 냉난방이 모두 가능. 순환 공정이 있는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과정 설명하겠지 뭐, 그치?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읽을 것 같으면 그냥 과정만 증발 압축, 응축 팽창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증발기, 그 다음에 뭐 압축기에서 압축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응축 팽창을 찾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후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팽창도 이렇게 찾아놓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응축기에서 나온 팽창 이렇게. 그 다음에 열전 밸브 어쩌고 나와요. 그지? 역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대. 이렇게 나오네요. 해갖고, 열펌프의 성능 표현에 대해서 나와요. 그지? 그래갖고, 두 가지 에너지의 합, 그지? 이것만 잘 신경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성적계수라는 성능평가 지수를 썼는데, 이거 성적계수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성적계수를 향상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 뭐 해갖고서, 그지? 복잡한 구조 열펌프도 뭐 원리는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폐혈 이렇게 갖고 폐혈을 사용할 수 있대. 뭐 이 정도? 대충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1번 열기관과 열펌프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그랬는데, 열펌프는 방출해요 안 해요? 열펌프 설명하기 여기 있잖아. 여기서 보면 열을 방출이 있네요. 그치? 그럼 열기관이 어디 있어? 열기관 설명하는 문단이 어디 있었어? 그냥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드립다. 내용이 이해 안 된다고 치고, 열기관이 어디서 나왔으면, 여기는요 열기관이 그냥 다 넣었어. 눈을 훑어봐. 없지? 여기는요 열기관. 여기도 열펌프야 그냥. 그치? 세 번이니까 여기 있네요 열기관. 그럼 열기관은 열을 방출하는 거 있네? 그럼 1번은 다 찾았죠? 둘 다 열을 방출. 왜? 그 다음에 기억, 니은 28번도 기억은 여기 열효율, 니은은 성적계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1번 기억에 수행한 일은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보다 이렇게 하는데, 고온의 열에서 열을 받아서 수행하고 나머지를 방출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행한 일은 여기서 나머지를 방출한대. 그러면 이 일은 받은 것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일을 받아서, 뭐를 받아서 거기서 이걸 하고 나머지는 방출한대. 나머지가 있으니까 얘는 커 작아. 그래요, 작아요 그냥. A에서 B를 빼고 나머지를 방출한대. 그럼 B는 A보다 작아야지. 이게 나머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1번 맞는 거야 대충. 2번도 니은에 COPH, COPC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그래서 여기하고 COPH랑 C랑 이렇게 관련된 부분, 얘는 여기에 1을 더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COPH가 커지면 C는 크다 작다? 비례 반비례만 물어보는 거.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COPH는 C보다 큰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야, 이거에 2를 더하는데 그럼 얘가 크다 작다? 크다. 그럼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틀렸지? 아, 자, 여기다 2를 더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항상 얘는 이거보다는 이게 크다. 맞니? 항상 얘보다 1 큽니다, 그냥. 그래서 3번 틀렸어요. 항상 크다. 29번에 AD에 대한 이해, 밸브, 팽창 밸브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네. B를 통해서 B가 역전 밸브야. 그럼 역전 밸브가 나오는 데를 찾아가야겠죠? 여기네요, 역전 밸브. 냉매 흐름을 바꿔. 그럼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압축기는 냉매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대. 압축기는 무슨 역할 여기 안 나오지? 압축기는 여기 있어요. 압축된다. 압축 들어가요. 이렇게. 압축되면 높은 온도가 된대. 맞니? 오케이? 그럼 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이제 역전 밸브는 어때? 응축기는 뭐 이런 거, 증발기가 응축기. 그러니까 응축기하고 증발기는 바뀌어. 맞니? 압축기는요? 없지? 그러면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압축기는 맞잖아. 압축기는 압축되면 높은 온도, 냉매가 압축되면 높은 온도가 돼요. 맞니? 근데 역전 밸브는 응축기랑 증발기잖아. 그래서 압축기는 상관없지. 그래서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가해 전제 그랬는데 잘 봤지? 여기 있네요. 가장 적절한 거 따라서 여기 있네요. 전체 양이 보존된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전체 양이 보존되니까 자 동일한 열 에너지 에너지 동일한 양이 여기 있네요. 한 사이클? 그렇지.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거예요. 밑줄 그으면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면 답은 되게 어디 있다? 80%는. 그냥 앞뒤 포함 세 문장 안에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그럼 이제 또 우리 배운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전제 찾거나 세분의 0 건너뛰고 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 개념을 찾거나 갖고 개념 정의되어 있는 단어나 세분의 0 찾아가. 거기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네가 못 믿고 자꾸 이해하려고 드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과학 조금 알면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 전체는 보존돼요. 이 다음에 압축기는 압축을 시켰지. 냉매를 압축시키면 어때? 우리 단열 압축시키면 온도는 항상 올라가요. 이것도 당연히 맞는다. 그래서 뭐 과학을 잘 이해해도 좋고 저 지문을 이해해도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푸는 연습을 해갖고 풀어도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지랄같이 뽑아서 내거든. 그러니까 지문 뻔히 주는데 그거 눈에 되게 그냥 찾아지는 거 내면 애들 다 맞춰 진짜.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이 모의고사가 학교 시험보다 훨씬 쉬워요. 네. 이런 식으로 뭐안 내려도 되잖아. 그치?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뭐야지 이 반응이 뭐야 이거. 근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해야 빨리 점수가 올라가. 그리고 어려운 것도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고.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나머지는 한다고. 솔직히 설명할 거는 법지문인데.
법지문은 이런 연습 안 되면 다 틀려요. 이제 나중에 법지문 할 때 차근차근 합시다. 그건 그렇고 우리 아까 좀 전에 준 거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저 군주론 얘기 했지? 아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만 했구나. 군주론 얘기 빨리 합시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원래 갖고 다니던 프린트에 군주론 있는 거부터 군주론이 왜 없어? 왜 너는 107까지밖에 없냐? 딴 사람 없냐? 군주론 없는 사람 108페이지. 왜지? 오늘 힘들어서 바로 잡겠어. 그래서 내일 너무 기대되는데 일단 너네랑 보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좀 조금 왜냐면 학기 말에 좀 어색했으니까 난 애들한테 그리고 겨울에 어디서 만날지 근데 3, 4, 2, 3, 2, 3이 그건가? 이거? 아니 4교시 나 4교시에 3년인데 3, 4가 그거 아니야? 아니 2, 3, 4, 올라오고 아니 뭔가 뻔하게 웃긴 거 연습 많은 거 그래 확실히 읽어봐야 하는 아 맞아 그냥 넌 진짜 또 사색을 하려면 괜찮아 그렇지 않아 근데 갑자기 자기도 떠드시다가 네.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서 점수 보고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애들이 너 있어? 애들이 정말 국어를 못해요. 문제가 정말 어렵지 않았거든 그 당시 예전에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점수가 엄청나게 나온 거지. 1등 컷이 89점. 그리고 3등 컷도 67.8점 이 정도. 좀만 연습하면 이런 건 점수 금방 올라갑니다. 일단 뭐 군주론 보자.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군주론이라는 책이 여기서 소개가 된 이유가 뭐라고? 하나의 글이 완전히 반대로 두 가지 평가를 받기로 한다고. 그치? 이게 군주한테 아부 떨려고 쓴 책이냐, 아니면 평범한 백성들이 이거 읽고 지배자가 어떻게 우리를 해쳐먹는지 그 속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 그치? 그래서 나온 거고.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게 끝이에요, 사실은. 군주는 어때야 된다? 여우같이 약삭발라야 해. 그럴 수 없다면 뭐가 돼야 돼? 무서운 존재, 사자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애로운 군주,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는 거야. 그렇고 군주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미움받는 거. 다른 거는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미움받는 것만 안 해도 반응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가에 대해 논쟁이 있대. 자기 생각은 뭐요? 둘 다 느끼게 하는 것이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반란이 덜 일어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 주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인간의 일반적인 본성, 일반적인 특성을 전제로 깔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봐? 이기적인 존재.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기만해,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데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두운 존재라고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이유는 여기 있고요. 그치? 자,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야.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다? 온갖 충성을 바칠 거다. 그치? 그래서 네가 별 필요 없을 때, 네가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거야. 잘 나갈 때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행동한대. 자식도 바칠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정작 필요로 할 때, 군주가 위험해질 때 그들은 등을 돌린대.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 누구? 백성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이래요. 그래서 피지배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또는 피지배자들이 보내는 사랑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몰락을 자초한다 그랬지? 이 몰락을 자초하게 되는 원인은 뭐야? 여기 나오잖아.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타인을 믿었으면 안, 그치? 타인을 믿는 거, 신뢰하는 것이 몰락의 원인이래. 절대 타인을 믿지 말아라.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서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해서 얻은 우정은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단 인간은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이 없다도 전제야. 인간은 항상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알겠니? 속물적이고. 그래서 인간한테 없는 이런 걸 전제로 깔고, 그치? 그 우정을 진짜라고 믿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없는 걸 깔고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얻는 우정,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이 바치는 충성심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뭐에 따른 거다? 물질적 대가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주고 얻은 것은 소유될 수 없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우정이 아닌 거고. 인간은, 그런데다가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그러니까 만만한 놈한테 더 함부로 군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에다 칼 꼽을 때도 원래 무서운 놈 등에는 함부로 칼 못 꼽는데 만만한 놈 등에는 쉽게 칼을 꼽는다는 거지. 그래서 독재자한테는 함부로 욕 못하지만, 그지?
착한 지도자한테는 함부로 욕하는 거야. 왜? 복수, 보복이 없을 걸 알거든. 그리고 나와요, 이제 뒤에. 하여튼 그러면서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그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제라고 했지? 인간은 이기적이다가 전제예요.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받을 일을 베풀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치? 자,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 관한 심리학 실험이 가끔 잘 나와요. 인간한테 같은 크기의 이익하고 손해를 제시했을 때 사람이 무엇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가능성, 뭔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거랑 어떤 두려운 상황이랑 확률이 같을 때 인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잖아. 그러면 항상 두려움, 손해, 이런 걸 우리가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해요. 실제 심리학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저기 어두컴컴한 데서 뭐가 빠스락한 소리가 났어. 그럼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쪽이 훨씬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거든, 결국에.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있을 때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보편적인 거고. 나한테 똑같은 퍼센트의 이익하고 손해가 있을 때 이익은 없어도 살지만 손해는 만약에 생기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돈 놓고 뭐 돈을 뭐 100원이나 뭐 10,000원이나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안 좋은 거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치? 그래서 평상시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 즉 공포를 심어주는 게 훨씬 인간을 통제하기에 유리하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 얘기 했었나? EBS에서 실험했었다고? 학생들 놓고? 얘기 안 했었나?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예전에 올라왔었거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줘요. 강사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반마다 다른 식으로 이제 태도를 취하는 거지. 어떤 반에 들어가서는 되게 부드럽게 하고 되게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막좀 뭐 말을 안 듣거나 웅성웅성하거나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으면 한 번 되게 화를 내요. 어떤 반에는 들어가서 처음부터 지랄을 떨어놔. 꼼짝 못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그래서 조용해지면 마지막에 한 번 칭찬해주고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을 쭉 반복한 다음에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해보거나 아니면 성적 테스트를 해보잖아. 그러면 폭력적으로 대하다가 한 번 잘해주는 게 훨씬 성적도 좋고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더 좋고 그래요. 그게 내 나쁜 남자 얘기 안 해주냐 그래서? 몰라? 처음에 얘기하다가 엄청 웃었어.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기분 나요. 그 나쁜 남자가 그래서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야. 나쁜 남자 보시면 네가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때 크게 웃었지? 네. 진짜 나쁜 남자 조심해요. 착한 남자는 매력적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어떻게 되는데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때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움받는 일은 피하자.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만 얘기하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미움받을 일은 피해야 된대. 그러니까 무섭게 하되 그 무서움이 공포여야지 미움이면 안 된다고. 왜냐면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움과 두려움, 그러니까 미움 X와 두려움 O는 양립 가능한 일이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사랑은 왜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좋은지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미움하고 동시에 나타나는 게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미움을 안 받는 상태에서 두려움은 가능한데 미움 안 받으면서 사랑을 받는 거 이건 어때요? 가능해 불가능해? 사실 가능하죠. 미움 안 받으면서 사랑받는 거. 그치? 근데 미움하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반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랑을 받으려면 당연히 미움은 안 받겠지. 그죠? 근데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 미움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하잖아. 그럼 사랑받기도 힘들어. 여기에 깔려있는 게 그거야. 미움하고 사랑이 대립적인 속성이더라. 이런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해놓고야겠네. 근데 미움을 안 받는 정도로 어중간하게 하면서도 두려움을 강하게 심어주는 건 얼마든지 강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도 안 좋은 거, 얘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가능하더라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미움을 안 받기 위해서는 딱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아니, 작은 잘못에도 크게 처벌하고 또는 평상시에 규칙 같은 걸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 행동을 제약하다가 규칙을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밤 12시 넘어서 다니는 거 어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쁜 짓이냐고. 근데 상관없어. 나쁜 짓이냐 안 나쁜 짓이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만들면 돼. 법으로. 규칙으로. 그리고 갖다 붙이면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도덕적인 일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다니면 그거 다 처벌해버리면 됩니다. 강하게. 실제로 우리나라 그렇게 했어 안 했어? 했죠. 통금시간 옛날에. 그치? 12시 넘어서 끌려가면 뭐해. 자칫 잘못하면 빨갱이야. 운 좋으면 가서 얻어맞고 구리고. 하여튼 그러면 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뭐해? 그들의 재산과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남들의 아내와 딸, 그 다음에 재산. 이게 옛날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소유의 개념이었지. 실제로 유럽에서는 18세기까지 아내를 팔았어. 진짜 시장에서 팔았어요. 왜 팔았는 줄 알아? 잔소리가 많다고. 왜? 진짜로 기록에 있어. 유럽에서 자기 아내가 잔소리 많고 너무 그렇대. 그래갖고 시장에 내놓고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중요한 건 그들의 재산이야 재산. 이거 왜 나오냐면 사유재산제를 긍정하는 거거든. 그치? 이 시기가 이탈리아 쪽에서는 르네상스 시기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르네상스를 통해서 뭐 한 거야? 얘네들이 장사해가지고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했을 때야. 그래서 상업,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인 중에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자기 재산 뺏어가는 거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죠? 그래서 사유재산제라는 게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갖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회계약서 나와요. 그 사회계약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유재산제야 사실. 우리 이제 윤리 시간에는 그렇게 안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유재산제. 그것 때문에 사실 사회계약서이 나옵니다. 갖고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거고, 그치?
그것만 안 하면 항상 성취할 수 있대. 무엇을 성취해?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얻는 것. 네,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명분과 이유가 있을 대로 국한해야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자는 거야? 법치주의. 평상시에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두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법치주의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했다고 하니까 어때? 두려워하면서도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면 안 된대? 구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대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골 때리는 말 하는데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냐? 부모의 죽음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보다 내 전 재산 잃는 게 크더라. 어떻게 생각하지? 부모님을 해친 놈이랑 내 전 재산을 다 불질러 버린 놈이랑 어떤 놈이 더 미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얘는 이렇대. 사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박도 되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나온 거냐면 부모님 죽은 건 그걸로 끝이거든. 그것 때문에 2년, 3년씩 고생할 일은 없잖아. 그치? 아, 물론 너네가 꼬맹이 때, 사람이 꼬맹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근데 내 전 재산, 너네가 이제 나이 한 40 먹고, 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때는 슬프겠지만, 누가 죽이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 그건 슬플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 근데 재산이 싹 날라갔어, 그러면. 그럼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더 고생해야 될까?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잊혀지는 거 아니거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다 사유재산제하고 관련돼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갖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별 중요한 거 아니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사람, 미움,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한 감정이죠. 이거는 받아야 되고 사랑은 받으면 좋고 미움은 받으면 안 되고, 그치? 감정의 정도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면 두려움이야 미움이야 그러면 얘예요. 얘네. 미움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최우선은 미움을 회피하는 것,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것. 오케이? 그리고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 손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딴 얘기가 나와요. 자, 자신의 군대를 통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미움받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도 자기의 군대를 통솔할 때는 거칠다는 평판을 받을 수 있게 해도 괜찮다. 이 거칠다라는 건 그래서 미움이 아니야? 미움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으로 된대요.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사례를 두 개를 들어요. 여기는 써놓읍시다. 여기서 또 이제 역사적 사례 한니발이랑 스키피오랑 두 사람의 실존 인물을 들어놓은 거고 한니발은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좋은 인물, 긍정적인 인물이고 스키피오는 안 좋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의 사례를 들어서 한니발과 스키피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조적 인물의 사례를 들어서. 자, 그럼 한니발은 뭐였냐면요. 한니발 되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급으로 잘 싸운다고 소문난 장군입니다.
근데 사실 한니발은요, 말년이 안 좋았어. 근데 스키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이긴 사람이야. 전쟁을, 실제로. 그럼 당연히 스키피오가 좋아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사회적인 평가 누가 더 좋아? 스키피오가 더 좋아. 네, 사회적인 평가도 실제로 스키피오가 더 좋아. 실제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이기기도 했으니까 되겠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다르게 누가 더 대단하다? 한니발이 더 좋은 겁니다. 한니발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통념과 다르게. 되겠네. 자, 봐봐. 한니발. 그가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대군을 여러 민족을 섞어서 만든 군대를 데리고 심지어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멀리 남의 나라까지 가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풀려든 상관없이 내란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가 중요하지 않대.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배신. 반란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기준으로 보면 한니발은 한 번도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성격이 어땠다? 인정 없고 모질어서 거칠게 굴어서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서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한니발이 능력도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알겠니? 근데 이제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 모진 성격 말고 나머지 다른 역량 뭘 말하는 거야? 모진 성격 말고 나머지 얘기네. 전쟁을 잘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는 충분하지 못했대. 그거를 스키피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스키피오는 봐봐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아. 왜냐면 한니발을 이겼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또 성격이 자비로웠대. 그죠? 그래서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이 글의 작가 입장에서는 그치? 스키피오는 뭘 겪은 적이 있어? 부하들의 반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군주 입장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 오케이? 군주 입장. 그래서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그치? 군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파비우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군이라고 기다렸대. 파비우스는 이 작가랑 마키아벨리랑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편 이렇게 해도 돼요. 마키아벨리랑 유사한 생각. 이 작가랑 유사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스키피오는요, 그가 임명한 지방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약탈은 뭐 재산을 뺏은 거겠지. 그죠? 근데 그래서 미움이 생긴 겁니다. 그치? 근데 그걸 받아주질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미움이 당연히 어디로 가? 스키피오한테 왔겠지. 그죠? 그래서 또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두려움을 심어주지도 못하면서 미움받을 짓을 용서해 준 거야. 라고 지도 미움받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미움.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스키피오는 나쁜 거. 요거는 두려움을 못 준 거, 요거는 미움을 받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니? 두려움을 못 준 거,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여기. 그리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미움을 받은 거. 그러면 하여튼 그것도 다 뭐다?
그 사람 용서해 준 것도 자기 부하가 약탈했는데 용서해 준 것도 과도한 자비로.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스키피오 편든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남을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대. 이런 사람들 우리는 요즘엔 좋다 그러지. 남에게는 부드럽고 자기에게는 엄격한 사람이야. 그치? 개인적인 또는 내적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라고. 그죠? 내적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러지? 근데 마키아벨리는 오히려 그게 군주로서는 자격미달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스키피오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계속 그게 상황이 유지되면 결국 스키피오 그 자신의 성격, 자비나 도덕성, 내적 도덕성 그걸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스키피오도 결말이 안 좋았을 거다. 그지? 근데 일찍 그죠? 통제받았어. 원로원의 통제를 받아서 스키피오가 탄핵당해요. 그리고 장군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으니까 배신당할 일도 없었던 거다. 그래서 말년이 편했던 거지. 만약에 냅뒀으면 이 새끼 틀림없이 이제 비참하게 죽었을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유해한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다? 자비와 도덕성을 말하는 거고 이거 반어 아니죠. 그치? 진짜로 자비나 도덕성은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백성들 읽으라고 썼다 그러면 그건 반어적일 수 있지. 그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마키아벨리가 별로 좋은 집안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그 이탈리아에서 엄청 유명한 귀족 가문한테 이거 갖다 바치고서 한 자리 얻어요. 직선 갖다 바치고. 너희 자꾸 졸면 나쁜 남자 만난다고 뭐. 어? 조심해. 이거 다 열심히 들어야지. 자, 그래서 원로원이 그지 그의 군 지휘를 견제했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의 명성에 기여한 거다. 이렇게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망했다. 그래서 자 두려움과 사랑의 문제로 들어가서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여하에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논리예요. 왜 사랑보다 두려움이 중요한가?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백성으로부터 받는 거. 사랑은 백성으로부터 받는 거. 그럼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야? 백성이에요. 오케이? 군주에게 사랑은 이렇게. 근데 두려움은 내가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맞죠? 백성이 받는 거고. 그러면 사랑은 누구 선택? 백성 선택이지? 두려움은 누구 선택? 내 선택이야. 그럼 내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야 돼? 내 손에 맡겨야 돼? 그렇지. 그럼 사랑을 선택해야 돼? 두려움을 선택해야 돼?
두려움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나쁜 남자가 뭐야? 가스라이팅.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좀 나쁘게 말을 하자면. 뭐야? 근데 너무 웃겨. 뭐가 이렇게 웃겼는데? 난 네가 웃기니까 자꾸 나쁜 남자 얘기를 더 하는 거야. 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냐? 그게 똑바로 앉아 씨.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그지? 사소한 걸로 이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지? 사소한 걸로 이게 틱틱대야 이게 일종의 규율이 형성돼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냐? 뭐야? 뉴욕의 지하철 얘기 80년대 뉴욕 지하철이 어마어마시했다는 거 거기는 함부로 혼자 못합니다. 하도 갱들이 총 들고 설치고 더럽고 막 위험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고쳤냐면 무임승차를 막았어. 청소 깨끗하게 한번 한 다음에 무임승차하는 데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잡아다가 엄하게 처벌했어. 뭐 경찰이 항상 입구에 지키고. 근데 그런 사소한 범죄를 막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범죄 같은 것도 막히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사소한 것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더 큰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리거든.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보면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런 비슷한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지. 이게 뭐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올바르게 짚어놓은 거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항상 그럼 이기적인가?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거꾸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득이 전혀 되지 않는데 희생해서라도 타인이나 사회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치? 있거든. 그것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글은 왜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냐면 사실은 이게 군주한테 그러니까 요즘 지금 독재자한테만 놓고 보면 독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숭고한 뭔가가 될 수 있을까? 독재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숭고한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그게 선조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면 그게 숭고한 게 될 수 있겠냐고. 힘들어요. 그치? 이순신은 당시에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라는 게 이순신 머릿속에서 백성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게 숭고한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주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오케이? 만약에 이게 군주 입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고. 넌 나쁜 남자를 왜 이렇게 보는 건데 도대체? 네 취향이야? 아니 그냥 웃겨. 진짜 정말 알죠. 가은아, 나쁜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매력적이다 아니다. 그냥 네 취향을 떠나서 뭐 잘생긴 적당히 잘생긴 남자가 있어 둘이. 하나는 나쁜 남자, 하나는 착한 남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굴 고를래? 그런데 유진. 아, 너 나쁜 남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얘기잖아. 여기가 무슨 약간 거칠고, 그 다음에 왜? 그죠? 거칠고 막 그 다음에 틱틱대고, 그리고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함부로 굴고 두려움도 좀 주고 그런데 가끔 잘해줘. 아, 나는 저는 그냥 그걸로 보세요. 너 나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착한 남자가 맞죠? 그래? 네. 아닐 것 같은데. 네. 웃긴 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러면서 착한 여자가 되지 마세요. 인간이 대체로 실제로 그렇대. 적당하게 틱틱대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생각은 밀당 그래 밀당이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래도 안 되지만
인간이 그렇답니다. 그 뭐지? 아, 드라마 요새 맨날 쇼츠로 맨날 뜨는 거. 그거 아이유. 그래, 폭삭 속았수다, 그치. 그게 관식이 막. 알아요? 관식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위도 안 봤냐? 너 쇼츠 같은 거 전혀 안 보냐? 그러니까 쇼츠 말이야. 거기 관식이 어떻게 누가 그거 바꿔? 정말 미친놈같이 착해요. 그것도 아이유한테. 왜? 근데 현실에서 인간은 그렇게 그런 데 매력을 못 느낀대 잘. 그지? 뭐 그런 거 그렇고. 자, 그래서 뒤 넘어가고요. 우리 111페이지 살짝 볼까요? 보면 자, 과제 카드이다 한 장씩 뽑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비판적 읽기는 뭐 하는 거라고? 여기 이게 글의 내용이잖아. 필자의 주장 이렇게 한다는 필자의 주장까지가 뭐야? 글의 내용이지 만큼. 그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잘해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판단해보자 해서 끝에다가 뭘 붙이는데 타당하다 또는 틀렸다 이렇게 그 내용을 근거로 써놓고 끝에 이렇게 붙이면 이게 뭐야? 비판적 읽기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창조적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정확하게 뭐가 다르다 그랬어 이거랑. 새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토대로. 이걸 토대로?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니? 하여튼 글 내용에 대해서 뭐 좋든 나쁘든 간단하게 먼저 써놓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쓴 다음에 뒤에 요거를 써야 돼. 이 글에 제시된 인간의 본성까지 먹어요. 이 글의 내용 어떻게 되게 짧게 썼지? 글 넣고 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반박을 하든 뭘 하든 길게 써야 된다고 이 뒤에를. 네네. 자기 생각을 길게 써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새 글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기적이랬지.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전제하고, 그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전제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네? 뭐 어찌어찌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끝에를 잘못되었다고 해서 끝내버렸잖아. 그럼 비판적 읽기라고. 아니면 맨 끝에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 해도 뭐 한 거야? 비판적 읽기 한 거야. 비판적 읽기라는 게 꼭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맨 끝에 그래서 나 동의한다,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게 비판적 읽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힘들다. 이걸 간단하게 써놓고 여기까지 알겠니? 그래 놓고 나서 그 뒤에다 이제 뭘 덧붙이냐면 자 사람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타적이기도 하고 순고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이제 내 생각이 길어진 거잖아 뒤쪽으로 맞죠? 그러면 그게 창조적 읽기가 되는 거라고. 이게 비판적 읽기랑 창조적 읽기는 이 글 읽기 단계에 관련해서 사례 써주고 이게 비판적 읽기인 걸 찾으세요 뭐 또 창조적 읽기인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왔을 때 되게 헷갈리니까 꼭 요 순서랑 분량을 기억해 놔요 알겠니? 그치? 그냥 순서랑 분량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원래 이런 거잖아.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그건 그렇고 왜 점심을 먹고 오늘은 점심 먹고 왔는데 밥을 안 먹었을 때처럼 되게 땡기지.
그래, 뒤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36.5도 인간의 경제학 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이 글은 주류 경제학이라 일컬어지는 전통적 경제학의 반기를 든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거 이렇게 나왔어요. 주류 경제학 또는 전통적 경제학이 뭐다?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고전 경제학이라도 부르는 거, 그치? 수학 좋아하는 애들. 전제가 뭐였지? 인간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제가 뭐야? 인간은 마키아벨리랑 비슷하잖아. 인간은 어떤 존재? 이기적이고 또 합리적인 존재.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기적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항상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거고, 아니 개인의 이익 극대화. 그러면 사회는 개인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이익도 극대화될 거고, 기억나니? 그거를 비판한다고. 그 중에서 어떤 단계를 비판하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공유주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까지는 생기는데 그게 사회의 이익으로 가? 안 가? 안 갔지. 개인들이 다 이익 챙기고 나니까 사회는 어떻게 됐어? 발전했어? 망했잖아. 맞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개인의 이익에서 사회의 이익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비판한 게 공유주의 비극 지문이야. 네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할 때 합리적이다, 아니 합리적이지 않다 아니고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랬지? 얘는 반대로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다를 비판하는 거라고. 전제 부분을. 네네.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학 중에서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들을 행동경제학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전통적 경제학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합리적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건 수학 말고 딴 걸 막 쓰거든? 그 중에 하나가 행동경제학,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이고, 실제로 이 행동경제학이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나와요. 80년대 말쯤 되면.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이미 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옛날부터 비판을 쭉 해왔던 거였어.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서야 좀 설득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뭐 어려운 학문 이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듣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주의가 옳다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설득력이 생기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 이거 한참 유행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사실 좀 시들해졌어. 좀 유행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재밌어요. 여기에 있는 연구 결과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연구 쭉 했다 했잖아. 이미 많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면 왜 시계가 없을까요? 이런 거. 마트는 왜 짧고 반복적인 후크송들을 틀어놓을까? 그러면 이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관념이 사라져요. 마트는 왜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을까요? 뭐 그 다음에 마트 계산대 입구에는 항상 왜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막.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거라고. 근데 그거를 돈 버는데 잘 써먹고 있는 거지. 원래 유명합니다. 재밌어요, 이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얘는 그래서 제목이 자 이렇게 경제학이 자유주의는 인간을 뭘로 봤다 그래서 합리적인 존재, 냉정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본 거야. 근데 얘는 냉정한 게 아니라 뭐 따뜻한 거. 그죠? 따뜻한 거. 인간은 따뜻한 존재예요. 36.5도. 알겠니?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의 본성을 36.5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은 이타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36.5도를 쓴 거라고. 뭐랑 대비해서 주류 경제학의 전제, 인간은 이성적, 즉 냉정한 존재다. 요거에 대비해서. 이게 그래서 36.5도 인간의 경제학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의. 한국어의 소유격 의는 꼭 소유격이 아니지. 그렇잖아. 야, 의자가 무슨 뜻이 있어? 나의 책상. 뭐 그러면 내 거라는 뜻도 있지만 나의 그림 그랬을 때는 내가 그린 그림도 있고 또 내가 모델인 그림도 있고 그치? 또는 나의 조국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맞니?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너의 그림을 그려줄게. 너만의 그림을 그려줄게. 이런 쪽도 얘기가 되나? 너만의 그림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의는 뭔 뜻이냐? 너만의 뭔 뜻이야 유진아? 남자친구가 너한테 그러니까 너만의 그림을 그려줄게. 왜? 꼭 너를 모델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거. 그치? 그 뭔 뜻이라고? 쟤 또 뭐? 쟤 요즘 썸 타는 애인가네? 너만의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면 그 뭔 뜻이야? 그래 맞아요. 방금 맞지?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거 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경제학은 인간을 위한 경제학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라고 뽑아놓은 제목인 겁니다 저거. 네. 글을 뜻한 건 다 맞는 겁니다 원래 그거에는. 자, 근데 인간을 목적으로 두는 또는 인간을 위한 경제학의 뜻에서 저 의의 중의성을 활용한 겁니다. 우리말의 격조사 의는 그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알겠지? 눈 아파. 자, 그런 거 그렇고. 이것도 뭐 적으려면 적고 말라면 말고. 자, 전통적 경제학 목적은 뭐다?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두는 경제학. 네. 근데 새로운 경제학은 좀 전에 했었죠.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학. 그치? 뭐 인본주의적인 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전통적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성적인, 그치? 이성적인 냉정한 존재. 얘는 인간을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존재. 그죠? 이렇게 다르게, 그죠? 전제하는 경제학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런 거고.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은 뭐라고 할 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불렀대요. 이게 경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합리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소비를 합시다. 뭐 또는 야 이번에 뭐 물건 샀는데 되게 경제적이었어. 뭘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되게 경제적이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비용은 적게 들고 이익은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치? 그래서 인간은 애초에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게 호모 에코노미쿠스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이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현실과는 다르다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대. 뭘 통해서?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소개할 겁니다, 알겠니? 전통적 경제학의 한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함. 한계는 못하는 게 한계잖아, 맞지? 현실과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한계는 현실에 적용을 못함.
이게 그냥 그대로 이퀄인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된대요. 서론에 전통적 경제학의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대. 이 반기를 든다는 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반기가 반대 깃발이야. 그래서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여튼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등장했대.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는데 일단은 공공재의 특성부터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 인간 경제행위의 특성 그렇지? 전통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이 소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뭐야? 뭐 한계지. 설명 못하는 거. 그지? 그래서 한계가 나타난 거고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걸 써준 거예요. 그지? 실험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전통 경제학과 다른 새로운 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겠니? 제시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행동경제학 이렇게 행동경제학이 답이다 이런 적은 없어요 사실. 되겠니? 자 내용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전제로 이런 거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인의 채취가 완전히 이게 뭐야? 감정이지? 그죠? 감정을 인간의 채취,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작가의 생각. 이제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런 감정이 없는 게 오히려 인간다운 거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취 냄새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일단 그래서 완전한 이성적 존재 이렇게 한 거예요. 전통적 경제. 그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관심 그가 누구야?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글에서는 인간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구분해가면서 봐야 돼. 그렇죠? 오케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나쁜 거, 인간은 중립적인 단어야. 오케이? 아니면 긍정적인 단어거나. 오케이? 이 지문에서는 나쁜 쪽의 인간은 꼭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실 거라. 자, 너네는 호모 뭐냐? 이 호모 뭐야? 아, 이런. 일단은 사피엔스잖아. 그치? 근데 이제, 사피엔스는 무슨 뜻이야?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전제를 학문에 따라서는 이론가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똑똑함이 본성이다 그러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고, 뭐 노는 거를 본성이다 그러면 뭐 왜 갑자기 생각나? 갑자기 생각나? 호모 루덴스라 그러고, 뭐 그 다음에 이익 추구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호모 어쩌고 하는 이름들이 결국은 인간의 종의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랑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거라. 다른 종처럼 지금 인식하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하고 나머지를 호모 에코노미쿠스하고 나머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 하고 뭐 이렇게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 존재,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존재 정리한 거고요. 최근에는 전통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가 나타났다. 비유적이라고 봐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라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거야. 습관적 사용. 하여튼 그러면서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대.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공공재란 뭐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공재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단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공공재는 요거예요. 독점이 안 되는 거. 또는 경합성이 낮은 거. 경합성이 낮은 거. 경합이라는 건 경쟁을 안 해요. 경쟁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배제성이 낮은 거. 사실 독점이 안 되는 건 배제성이 낮은 거랑 비슷한 말로 봐도 괜찮아요, 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졌을 때 남이 못 가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졌을 때 남이 못 가져. 남이 가지면 거꾸로 내가 못 가지는 거니까. 막 뛰어가가지고서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보통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그거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공공재는 자원의 양이 제한된 게 아닌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돈 낸 사람은 쓰게 하고 돈 안 낸 사람은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 안 낸 사람은 쓰지 마라 하고 배제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에서 뭘 해? 돈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배제성이 없으면. 돈 안 낸 놈도 똑같이 써. 그러면 이제 이걸로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 어때? 내가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서 나무 엄청 심어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공기를. 그치? 그 너네한테 마시지 마! 그러면 너네 마시 안 마시고 살 수 있냐고.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배제성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돈 들여갖고 내가 일부러 나무 심어갖고 공기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없지. 맞죠? 그러니까 안 돼. 이제 안 한다고.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 사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개인들은 그거 안 할 거니까. 돈도 못 벌었는데 뭐 하려고. 그렇죠? 또는 내가 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파? 막 많이 쓰면 막 전파가 사라져요? 아니지. 그죠? 완전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이런 거. 내가 펑펑펑펑 막 써버려서 내가 하루에 막 24시간 동영상 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그 동영상이 막 달아서 사라져갖고 남들은 못 보게 되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데이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성격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물론, 공공재에 대한 다른 정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필수적인 거.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공공재로 구비가 합니다. 왜냐면, 너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럼 거꾸로, 그게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 내 인권도 사라져요. 그치? 그리고 이거를 그런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냐 없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식량 이런 거. 아, 의료. 근데 병원 어떻게 할까? 병원. 야, 의료는 가나?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냐? 왜? 왜? 야, 저기 봐봐, 저거. 야, 내가 치료받으면, 남들은 내가 치료받은 동안에 동시에 치료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럼 먼저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거네?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 안 낸 사람은 치료 안 해주고, 돈 낸 사람은 치료해주고. 돼, 안 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옳고 그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예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럼 배제성도 있는 겁니다. 돈 안 낸 사람. 그러면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이거 필수적인 거,
맞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필수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를 공공재로 봐야 한다. 이 의료는 어때요? 얘는 쌍꺼풀 수술 말고 치료 행위로서의 의료 필수적이고 선택의 여지는 없지. 그럼 그때는 공공재야. 기준에 따라서 공공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알지? 공공재 이거 성격은 기억해 놓고 구분해줘야 되고요. 자, 이 봅시다. 공공재의 독특한 성격인데 방금 전에 했어요. 예시 들어 설명하죠. 국방 서비스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서비스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안 됩니다. 왜? 돈 낸 사람만 골라서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지? 맞잖아요. 군대가 지키고 있으면 돈 안 낸 사람도 다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배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낸 사람은 배제하고 돈 낸 사람만 골라서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각각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배제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켜줄 수 없다 그랬으니까 배제성이 있다 없다? 돈 낸 사람만 골라서 지켜줄 수가 없는 거야. 골라낼 수가 없어. 안 낸 사람은 배제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제성이 없는 거. 그치? 배제성이 없다는 점을 알기에 그치? 굳이 배제성이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굳이 자기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을 거다.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무임승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쭉 정리하죠. 공공재의 특성은 여기서 뭘 얘기한다고? 비배제성. 배제성 없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불 동기가 없다. 그치? 배제성이 없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때문은 아니지, 미안.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치?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얘는 특성, 그리고 요거는 이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야, 사실은. 비슷비슷한 걸 보고. 자,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거래. 필요한 거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기한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거야. 여기에 싹 빠진 말이 뭐야? 자기한테는. 여기, 요렇게.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본질적으로. 자기한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거래. 왜? 그러면 자기 돈 안 내도 되니까. 그죠? 돈 안 내도 사실은 자기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 편승의 혜택을 누리게 될 거래요. 네.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래요. 어떤 성격? 비배제성. 그치? 비배제성 맞나? 비배제성. 그래서 무임승차자라고 부르죠. 무임승차자가 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무임승차자들에게 생기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개인 민간 사업자 민영화시킨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공공재를 생산 공급을 못 할 거래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대체로는 그치? 시장에 맡겨놔. 그래가지고서는 공공재를 공급할 수가 없다. 국가가 개입해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간 10시 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려면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다음에 뭔 얘기 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그걸 끝내자. 됐지? 자, 여기까지 공공재는 성격이 특이하지. 그래서 뭐 한다고?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민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대. 그러고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그치? 당연히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할까? 해서 실험을 하나 심리학 실험을 해요. 이 표를 나눠주고서 이거를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고 개인에게 투자하는 건 흰색 상자, 공공에게 투자하는 건 푸른색 상자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개인 상자에 넣으면 자기한테 투자했으니까 이익은 1,000원.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자기한테 직접 돌아오는 이익은 작아. 그래서 500원. 사회 전체에 또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에코노믹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어디다 투자해? 그렇죠. 개인한테 최대한 많이 넣어야겠지. 50점 다 넣을 겁니다. 맞니? 그게 합리적인 건데, 그리고서 남들이 한 놈이라도 그냥 슬쩍 푸른 상자에 넣어주면 어때? 그러면 500원 더 갖는 거니까. 그치? 50장 1,000원이면 5만원이네요. 한 사람당 5만원. 맞지? 거기다 누가, 나는 5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얘가 파랑 상자에 하나 넣어준 거야. 그럼 얘 때문에 모든 사람이 500원씩 나눠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얘 덕분에 500원 더 받아서 5,500원. 근데 얘는 49장을 흰색 상자에 넣었으니까 49,000원에 한 장은 흰색 상자에 넣었지? 거기서 나오는 500원에서 49,500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쓱 가고 흰색 상자 좀 넣어야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 파랑 상자 넣을 거야. 이게 정상인데 사회 전체로 보면 어떤 게 이득이야? 자, 전부 다 흰색에만 넣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각각 5만원씩, 맞니? 10명이니까 얼마? 10명이에요. 5만원씩 10명. 그럼 사회 전체에는 돈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50장이라서 5만원인 건 이해되지, 얘들아? 그치? 여기 10명이서 다 똑같이 5만원씩 받은 거야.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얼마가 생긴 거예요? 5만원 10명이니까. 그럼 50만원 생긴 거야. 맞니? 근데 봐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파란색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 생겨? 내가 10장, 저 50장을 다 넣었어. 그럼 원래대로면 5만원 생기는데 다 파란색이 넣으면 얼마 받아? 500원씩이니까 딱 반절해서 25,000원 생기지? 맞니? 맞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내가 25,000원 생기면 너네도 25,000원씩 다 생긴 거라고. 네. 근데 이게 10번 진행이에요, 10번. 그럼 나는 25만원. 맞죠? 근데 25만원씩, 너희도 다 25만원씩이야. 25만원 번 사람이 10명, 250만원. 그러니까 전부 다 개인에게 투자하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50만원이 생기는 건데, 전부 다 파란색 상자에 넣으면, 사회 전체로 250만원 생기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보면 훨씬 이득이지. 그죠? 그럼 실제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대체로는 절반쯤 흰색에 넣고 절반쯤 파란색에 넣다. 그게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뭐 어느 나라든 인간한테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 인간이 이렇게 하더라. 인간은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면이랑 사회 전체를 이렇게 그치? 위하는 마음이랑 섞여 있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비슷한 실험들도 이제 이거랑 관련돼서 비슷한 실험 많이 나오거든. 얘기를 해줄 텐데 그 뭘 하든 되게 비슷해요.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또는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그게 다 있더래. 왜냐면 생물 종으로서 생물은 목적은 뭐야? 기본적으로 내 유전자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한편으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게 진화를 했어.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집단 생활을 전제로 진화했다는 증거는 더럽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인간은 집단을 위하는 면도 있더라.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줄게.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막 복잡한 얘기 하는데 전통적인 경제학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